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현대 해상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력 중 하나가 바로 해상 초계기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상 초계기 전력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자 개발한 해상 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오동룡 월간조선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단골 기자로서 이제 자리를 굳혀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또 안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저는 월간조선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30여 년 동안 일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책도 내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주로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초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 오늘은 해상 초계기라는 것은 일본 같은 나라는 반드시 필요해요. 맞습니다. 전 섬나라고 천해리 전수방이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탐색하고 뭐 잠수함 잡아내고 뭐 네네. 불법 어선 뭐 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이 해상 초계기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해상 초계기를 과거에 이제 미국 걸 도입하다가 했던 것 같은데, 독자 개발한 이유가 뭐죠? 독자 개발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거를 초기에는 도입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자국의 기술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체, 엔진, 그 다음에 전자장비를 우리 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수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당시에 독자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는 게 이 대잠 초계기를 우리가 해상 초계기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해상 초계기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공용 기술로 해가지고 수송기, 그때 당시 C1 수송기가 있었는데 C2 수송기를 같이 개발을 하자. 그러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대당 한 그 100억 원 정도면 그 해상 초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던 거죠. 한때는 뭐 미국에서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했다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독자 개발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2007년도에 그 일본 그 해상자위대를 방문했을 때 그 시모우사 기지를 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해상자위대의 그 203 비행대대, 그러니까 해상자위대 파일럿들을 양성하는 부대인데, 거기에 그 교관으로 계셨던 분이 과거 P2J, 요게 P3C 오라이언의 그 전 단계 모델인데, 그거를 이제 그 운영했던 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올드화 되니까 우리가 국내 생산을 할까 아니면 저 미국에서 도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키드사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왔죠. 로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다나카 정권이 일본의 해상 초계기를 국내 개발이 아니고 P3C 오라이언으로 도입하자. 그렇게 됐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로키드 스캔들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때는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하지 않았고 P3C로 이제 이제 도입을 해서, 그때가 1977년인데요. 그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1999년도에 이 노후가 됐으니까 국내 개발을 할 것이냐 도입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그때 하게 됐죠.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P3하고 P1하고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P3하고 P1하고는 성능 차이는 우선 그 항속거리가 P3 같은 경우는 한 6,000km 정도 되는데 P1은 한 9,000km까지 나가죠. 3,000k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대동아 공영권 초계기다. 그래서 그 큐슈 남단 그쪽에서 보면은 말레이 반도 그네까지도 이게 커버가 되는, 이게 아주 광역 동남아 지역까지 다 커버가 되는 그 초계기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 이제 그 성능에 열광을 했죠, 처음에는. 예. 그게 엔진이 원래 P3는 2대였는데 이건 4대를 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개와 2개 차이, 그게 뭔 차이죠? 엔진이 2개 달리게 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P8가 지금 엔진 2개 아니겠습니까? 터보 엔진 2개인데 지금 터보 엔진 4개로 달면은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엔진 2개가 꺼져도 날 수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안정성 때문에 엔진 4개를 이렇게 원했던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방위상 방위청 장관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자민당 내에서 방위족위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국방위원을 이제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문제, 무기 체계라든지 방위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개발을 해가지고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 수출도 이제 보장된 건 아니니까 미국의 케이스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스가 어떤 거냐 하면 기체는 스스로 개발을 하지 말고 보잉의 기체를 사용을 하고 이제 제작할 때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 절감되는 비용을 갖다가 탐지 장비에 더 강화를 해서 더 강력한 해상 초계기를 만들자 이런 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이 방위청 내에서 해상 막료관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이제 해군본부인데 해군본부에서 반대를 했죠. 이제 조종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P1 개발 과정에서 일본에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한 거예요? 아니면 P3를 기술 베이스로 해가지고 했던 겁니까? 뭐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갔다던데. 근데 지금 P3의 기술이 어느 정도로 녹아 들어갔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체도 보잉 기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엔진도 이시카와지마 하리마라는 데서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항전 장비 그것도 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본이 자국의 기술로 만든 그런 항전 장비가 항공 전자 장비 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탐지 장비,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의 기술로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본이 개발한 해상 초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P1 해상 초계기 도입 세율을 줄였다 하던데 네. 뭐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네, 초기에는 이 일본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00대 정도를 이제 P1을 제작해서 이제 운용하려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100대 가까이 운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작비가 처음에는 100억 원을 계산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 2011년도, 12년도에 이거 생산하고 나서 보니까 145억 원이에요. 기체 단가가. 그 다음에 최근에 2023년도에 보니까 450억 원. 3배나 비싸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작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C2, 수송기랑 같은 베이스로 개발을 해서 이제 기체를 같이 개발을 하면 이 대잠 초계기하고 해상 초계기하고 이 수송기랑 이 플랫폼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 해상 초계기의 일본 P1의 구조를 보면 이 저익형이에요. 저익 날개에다가 4개의 엔진을 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C2 사진을 보시면은 고익형이에요. 고익형에다가 2개의 엔진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 날개만 똑같지 기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같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2개로 다 운용을 하려고 설계를 했다가 완전 따로따로 비행기를 또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기체값이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가격이 올라가서 애물단지라고 소문난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해상자에 대해서 운용을 할 때 이게 지금 부품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죠. 국내 개발했는데 왜 부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여객기를 베이스로 하면은 여객기 부품 공급은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코스트도 싸고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부품을 P1용 부품이니까 부품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게 동형의 해상 초계기에 비해서 부품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57배나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애물단지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개발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여론이 엄청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본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애물단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를 개발을 시작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모델을 또 지금에 와서 다시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P3C보다 그 성능이 조금 더 개량됐거든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보자면 P1하고 P8A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 측면에서는 P8가 앞서고 있죠. 좀 왜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F-15도 공동 생산하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습득됐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P1은 전투기보다는 좀 단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상당히 실패한 케이스네요. 예,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그 제로센 전투기를 2차 대전 때 만들고 한 그런 나라고, 이 호리코시지로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설계자가 그 바람이 분다 영화의 이제 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런 설계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여객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리저널 제트기라고 그 일본 그 단거리를 다니는 그런 여객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국에서 일단 인기가 좋아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아야 판매도 되는데 맞습니다. 수출길도 별로 희망이 없네. 아니 지금은 그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 지금 다 끊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부분 나라들이 P8로 가잖아요. 우리나라조차도 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도나 무슨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다 독일도 P8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P8으로 가면은 그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굉장히 적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메인터넌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잠 초계기를, 해상 초계기를 운영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체계 운영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이 그걸 노리는 거지, 일본이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일본 거를 살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금액만 비싸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잘하는 게 많은데 네네. 이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네. 그러니까 무기 체계는 기술력이 좋다고 무턱대고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주 쓰라린 교훈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투기도 국산화하고 이제 수출로 견인하고 있는데 P3도 장차 소요가 많을 거예요, 우리도. 예, 예. 근데 이제 벤치마킹을 할 때가 결코 일본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일본 해상 초계기 얘기 좀 하다가 뭐 물어볼 게 많았는데 네네. 금세 끝나버리네요. 네, 아니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